북한의 집단체조는 수많은 학생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국가 행사입니다. 겉에서 보면 군더더기 없이 맞춰지는 움직임에 감탄이 나오지만 무대에 오른 아이들은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아 쓰러지기도 하고 뼈가 부러져도 함부로 대열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려줄 사연자는 그 속에서 붉은 천을 흔들며 버텨온 집단체조 유망주였습니다. 어느 밤 그녀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얼어붙은 국경의 강 속으로 조용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국가가 정해준 엘리트 삶을 살던 그녀는 왜 그날 밤 목숨을 걸고 강을 건너기로 결심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제 그녀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고등중학교 2학년 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전 수업이 끝날 무렵 체육 지도원이 흙 묻은 발로 교실 뒷문을 쾅 열고 들어왔어요. 추석불을 탁 치더니 아무 설명도 없이 키 순서대로 복도에 일렬로 서라고 하더군요. 저는 또래보다 팔다리가 유난히 긴 편이었거든요. 지도원은 뒷짐을 지고 우리 사이를 쓱 지나가다가 제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종아리를 툭툭 두드리더니 어깨를 이리저리 돌려보고는 손가락으로 복도 끝을 가리켰죠. 너 체육관으로 가라. 그렇게 해서 저는 집 단체조 후보반에 처음 발을 들이게 됐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숨 쉬는 것마저 조심스러웠어요. 낡은 체육관 문을 여는 순간 퀴퀴한 땀 냄새와 먼지가 확 밀려왔죠. 바닥에는 하얀 송진가루가 듬성듬성 흩어져 있었어요. 우리는 붉은 천을 흔드는 기본 동작만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어깨가 빠질 것 같은데도 호각 소리만 들리면 몸이 먼저 반응해서 팔을 번쩍 들어야 했죠. 그래도 꾹 참았어요. 그때는 체조부에서 뭔가 성과를 내면 아버지 없이 고생하시는 어머니와 저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작은 희망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매일매일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는 기분이었어요. 식량 사정이 나빠진 건 훈련장 식단부터 바로 티가 났습니다. 합숙소에 처음 들어갔을 땐 강냉이 밥이라도 수북하게 받아 먹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릇 바닥이 훤히 비치는 시래기죽이 전부가 되었어요. 훈련은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이어졌지만 배에 들어가는 건 맹물에 가까운 소금국 한 그릇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체육관 구석에서 쓰러지는 아이들이 하루에도 여러 명씩 나왔죠. 제 짝이었던 명희도 덤블링을 하다가 힘이 다 빠져 그대로 바닥에 얼굴을 받고 쓰러졌어요. 코피가 터져 바닥이 붉게 물들었는데 지도원 동지는 아무렇지 않게 찬물 한 바가지를 퍼와 명희 얼굴에 확 끼얹었습니다. 엄살 부리지 말고 빨리 대열에 들어가. 그 고함 소리를 듣는 순간 덜컥 겁이 났어요. 영양 공급도 제대로 못 받고 다치는 친구들이 계속 생기는데도 아무런 치료도 없이 그냥 넘기는 현실에 점점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배고픔에 뱃가죽이 등에 달라붙듯 했고 밤이면 천장이 빙글빙글 도는 어지럼증에 시달렸지만 혹시라도 쫓겨나면 모든 게 끝이라는 생각에 입술을 꽉 깨물고 버틸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그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당 행사를 앞두고 공중에서 세 바퀴를 도는 고난도 동작을 연습하던 때였습니다. 도약판을 힘껏 밟고 뛰어오르는 순간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지며 마치 까만 벌레들이 날아다니는 듯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심한 공복에 중심을 잃었던 거죠. 허공에서 몸이 꼬여버렸고 그대로 맨바닥에 오른쪽 발을 먼저 내디뎠습니다. 오도독 하는 둔탁한 소리가 귀에 울렸고 발목이 불에 데인 것처럼 화끈하게 아파왔어요. 숨을 헐떡이며 일어나 보려 했지만 뼈가 어긋난 건지 발바닥이 전혀 바닥에 닿질 않더군요. 부어오른 발목을 움켜쥔 채 바닥에 뒹굴면서 식은 땀만 줄줄 흘렸습니다. 정말 기가 막혔던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뼈가 부러진 저를 보면서 지도원은 의무실로 데려갈 생각은 하지 않고 혀를 차며 저를 체육관 귀퉁이로 질질 끌어냈죠. 다음 날 목발을 짚고 훈련장에 나갔더니 제 자리에 다른 아이가 서서 천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도 당위원회 간부의 딸이었어요. 평소엔 동작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해 뒷줄에서 늘 눈치만 보던 아이였는데 어느새 당당하게 정중앙 제자리에 서 있더군요. 뒤에 힘이 있는 애들은 훈련이 부족해도 중요한 무대에 먼저 서고
저처럼 배경이 없는 사람은 크게 다치면 그저 소모품처럼 미련 없이 밀려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오후엔 지도원실로 불려갔습니다. 녹슨 철제 책상 위엔 제 운동복과 개인 물품이 비닐 보따리 안에 아무렇게나 쑤셔져 있었습니다. 내 다리론 더 이상 대열을 맞출 수 없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부러진 다리를 이끌고 화물 열차칸에 몰래 올라 북한 동북부 산골 고향집으로 힘겹게 돌아왔습니다. 비탈길을 절뚝거리며 올라가 삐걱거리는 방문을 열었을 때 캄캄한 방 안에서 어머니가 콜록거리며 누워 계셨죠. 마을 공장에서 일거리를 구하려 애쓰셨지만 그것도 뜻대로 되지 않아 식량 구하는 일조차 버거운 지경이었습니다. 퀭한 눈빛으로 제 다리를 바라보시던 어머니는 아무 말씀 없이 가슴만 치셨어요. 차가운 방바닥에 주저앉아 보따리를 푸는데 안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체제가 시키는 대로,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온몸이 부서져라 충성했지만 남은 것이라곤 망가진 몸과 참기 힘든 굶주림 뿐이었습니다. 소매로 눈물을 마구 닦으며 다짐했죠. 이제 더는 국가에서 내려주는 배급이나 그럴듯한 영광 같은 건 믿지 않겠다고요. 문을 열고 밖을 바라봤습니다. 텅 빈 구경 상점 너머 사람들이 보따리를 이고 몰래 거래를 주고받는 장마당. 이제 내 삶은 내 힘으로 저곳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 며칠 지나지 않은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깜깜한 부엌에서 뭔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길래 방문을 열어보니 어머니가 찬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마른 시래기를 한 올 한 올 엮고 계셨죠. 저는 곁으로 다가가 어머니 손에 들린 시래기 뭉치를 덥석 빼앗아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저는 눈을 피한 채 서둘러 겉옷을 주워 입었습니다. 제가 나가서 팔아볼게요. 그 말 한마디를 남기고는 보따리를 이고 무작정 밖으로 나섰습니다. 시장 어귀에 들어서자마자 매캐한 흙먼지 냄새가 아직도 코끝에 달라붙은 듯합니다. 북한에서는 장마당 거래가 워낙 활발하다 보니 저 역시 어쩔 수 없이 몰래 장사에 손을 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식으로 지정된 자리는 있을 리 없었고 길바닥 구석,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는 자리에 비닐 장판 조각을 깔고 쭈그려 앉았습니다. 그날이 제가 장마당에서 작은 물건들을 떼어다 팔며 간신히 돈을 벌기 시작한 첫날이었어요. 마른 야채나 강냉이 가루 같은 걸 늘어놓고 지나가는 사람들 바짓가랑이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입이 떨어지지 않아 이거 사시라요 라는 말조차 제대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어쩌다 옥수수 가루 몇 줌을 팔면 그 돈으로 옥수수 국수 한 그릇을 겨우 사서 어머니와 나눠 먹곤 했죠.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생활이 반복되면서 이러다가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냉이 가루 장사는 말 그대로 뼈를 깎는 일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절구에 옥수수를 빻아 고운 가루만 골라내는데 온몸에 허연 가루를 뒤집어 쓰고 나면 손가락 마디마디가 퉁퉁 붓곤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흙바닥에 꼼짝없이 앉아 뙤약볕을 맞으며 가루를 팔아도 고작 입에 풀칠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옆에서 장사하는 다른 사람들을 가만히 지켜보다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밥 굶지 않고 살아가는 걸까? 특히 단속반이 나타나면 짐을 가장 재빠르게 싸서 도망치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위 달리기 장사꾼들이었어요. 그들의 매대에는 마른 야채 같은 건 잘 보이지 않았고 대신 두꺼운 담요 아래 뭔가를 꽁꽁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단속반이 들이닥쳐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을 때였습니다. 한 도매꾼 아주머니가 허겁지겁 도망가다 담요 자락을 놓치는 순간을 봤죠. 그 틈새로 알록달록한 글씨가 찍힌 비닐봉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중국에서 밀수로 들어온 물건이었어요. 사탕, 꽈배기 과자, 반짝이는 신발 같은 것들이 흙바닥에 나뒹굴었죠. 그제야 비로소 중국 물건이 북한 것보다 훨씬 인기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북한에서 나오는 과자는 딱띠짓하고 색도 칙칙한 반면 중국산은 포장지부터 화려해서 사람들이 웃돈을 얹어 사갈 정도였으니까요. 며칠을 망설이다가 결국 그 도매상 아주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들어서기가 무섭게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제 사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죠. 체조부에서 쫓겨난 데다 어머니가 병으로 누워 계세요. 저도 중국 물건 좀 떼다 팔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주머니는 어이가 없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밀수하다 걸리면 교화소 가는 거 다 알면서 애가 참 겁도 없네. 너 같은 초짜한텐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니야. 그 자리에서 그냥 돌아서면 저도 어머니도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전 절대 안 잡힐 자신 있어요. 체조부에서 다진 다리라서 누구보다 잘 뛰거든요.
제 절실함이 전해졌는지 아니면 처량하게 보였는지 아주머니가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결국 검은 봉지에 중국산 과자 몇 봉지와 고무줄이 들어간 질긴 양말을 담아 안겨주셨어요. 그게 제 첫 밀수 장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북한 물건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중국 물건이 인기를 얻는 걸 보며 점점 다루는 품목을 늘려갔습니다. 그 뒤로는 하루하루가 숨막히는 숨바꼭질이었습니다. 중국산 물건은 팔기만 하면 이익이 컸지만 그만큼 위험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시장 한 구석에 앉아 있을 때도 온 신경은 골목 입구에 쏠려 있었죠. 단속을 피해 다녀야 했기에 늘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손에 쥐는 돈이 눈앞에 있으니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집 문을 열고 들어가자 어머니는 앓는 소리를 내며 누워 계셨습니다. 방 안은 냉기가 가득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저는 품 깊숙이 숨겨온 꼬깃꼬깃한 돈을 바닥에 내려놓고 입술을 세게 깨물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단속반의 호각 소리를 피해 짐을 달아매고 뛰어야만 했죠. 그때의 저를 움직인 건 오직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한다는 절박함 뿐이었습니다. 제게 장마당은 그야말로 매일 목숨을 걸고 버텨내는 전쟁터였어요. 그렇게 몇 달을 필사적으로 버텼습니다. 새벽별이 지기 전에 집을 나서고 밤이 한참 깊어질 때까지 길바닥에 쪼그려 앉아 있었죠. 푼돈이 하나둘 모여서 속옷 안주머니가 제법 두툼해진 걸 느낄 때면 꽁꽁언 발끝이 잠깐이나마 녹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아침부터 장마당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골목 양쪽에서 날카로운 호각 소리가 잇따라 울리고 평소와 달리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들이닥친 겁니다. 평소 오던 보안원들과는 달랐어요. 온몸을 검은색 제복으로 감싼 규찰대원들이 몽둥이를 휘두르며 장마당으로 들이닥쳤죠. 모두들 도망칠 틈도 없이 패닉에 빠졌고 비명을 지르며 이리저리 부딪혀 넘어졌습니다. 나무로 된 매대가 부서지는 소리가 사방에서 터져나왔고요. 저도 본능적으로 중국산 신발과 과자들을 보따리에 쓸어 담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골목 모퉁이를 돌기도 전에 누군가 거친 힘으로 제 뒷덜미를 낚아챘습니다. 그날 저는 불시단 속에 걸려 애써 모은 돈과 물건을 죄다 빼앗겼고 가까스로 잡혀가지 않은 게 다행일 정도였죠. 뺏기지 않으려고 흙바닥에 엎드려 보따리를 온몸으로 감싸 안았지만 주찰대의 군홧발이 제 옆구리를 세차게 걷어찼습니다. 숨이 콱 막혀 결국 힘이 풀렸고 손도 놓쳐버렸죠. 빈손으로 후미진 골목에 웅크린 채 멀어져가는 단속반 뒷모습만 바라보다가 억장이 무너져 도리어 눈물조차 안 났습니다. 이 돈이, 이 물건들이 얼마나 애써 모은 건데, 밤잠 못 자고 별짓 다 해서 챙긴 건데 말이죠. 그날 받은 충격이 어찌나 컸던지 이 나라에서 힘들게 살아보려 하면 꼭 이런 식으로 막혀버리는구나. 대체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하나 하는 절망이 밀려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한동안 그 시커먼 연탄재 밭에 주저앉아 꼼짝도 못했습니다. 밤이 깊어지도록 집 밖을 맴돌다 겨우 발길을 돌렸습니다. 삐걱이는 문을 여니 방 안은 쥐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평소였다면 제가 오는 소리에 어머니가 기침이라도 하셨을 텐데 그날따라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불안한 마음에 더듬더듬 전등을 켜보니 어머니는 낡은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고 온몸을 바들바들 떨고 계셨죠. 급히 다가가 이마에 손을 갖다 대보니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그새 병이 급격하게 악화돼 의식을 잃으신 겁니다.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간신히 눈만 뜨실 뿐 거친 숨소리만 가슴 깊은 곳에서 쏟아져 나왔어요. 당장 의사를 부르거나 장마당에서 해열제라도 구해야 했지만 주머니엔 먼지 한 톨도 없었습니다. 원래부터 영양 상태가 나빠 제대로 치료를 못 받으셨는데 모아둔 돈마저 모두 단속에 빼앗기니 약 하나 구할 길이 막혀버린 거죠. 정신없이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동네에서 중국약을 팔던 할머니 집을 찾아가 문을 세차게 두드렸어요. 한밤중에 깬 할머니가 투덜대며 문을 열더군요. 저는 맨바닥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할머니, 제발 페니실린 한 알만 외상으로 주십시오. 내일부터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돈을 갚겠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정말 위험합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은 냉정하기만 했습니다. 너 오늘 장마당에서 다 뺏긴 거 동네 사람들이 다 안다. 갚을 능력도 없는 애한테 내가 어떻게 비싼 약을 외상으로 주니. 그냥 가라. 철컥 닫히는 문소리가 목구멍을 조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병든 어머니의 거친 숨만 들리는 방 안에 우두커니 앉아 있으니 며칠 전 장마당 구석에서 들었던 소문이 또렷이 떠올랐습니다. 예전에 체조부에서 함께 지냈던 후배가 가족들과 함께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는 이야기였어요. 탈북했다는 소문이었죠. 처음엔 그 말을 선뜻 믿을 수 없었습니다. 후배가 정말 한국까지 갔을까?
만약 갔다면 대체 어떻게 갔을까? 거긴 진짜 잘 사나?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돌았습니다. 학교에서는 남조선은 썩어빠진 자본주의 사회고 자본가들만 배불리 먹고 노동자는 거지와 다름없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매일 단속반을 피해 쫓겨다니던 장마당 바닥에서는 정반대의 얘기들이 은밀하게 돌고 있었습니다. 남쪽에 가면 적어도 자유가 있고 일한 만큼 돈을 벌 수 있어서 먹고 사는 걱정은 덜 수 있다는 소리였죠. 예전 같으면 그런 얘기 말도 안 된다고 흘려 넘겼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눈앞에서 어머니가 점점 쇠약해져 가고 있었거든요.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정말로 둘 다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겠다는 말할 수 없이 무서운 두려움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마른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물이 손등 위로 뚝뚝 떨어졌지만 크게 소리내서 울지는 못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무거운 사슬이 툭 끊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더는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차라리 국경을 넘어서 약이라도 구해오자. 아니, 아예 남쪽으로 탈출하자는 결심이 마음속에 또렷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물론 그 길이 얼마나 위험하고 끔찍할 수 있는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국경을 넘다 걸리면 노동 단련대나 교화소로 끌려가는 건 기본이고 운 나쁘면 공개 총살 당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수없이 들었으니까요. 집안에 있는 살림살이를 바닥까지 싹 다 끌어모았습니다. 구멍난 양은 냄비며 어머니가 애지중지하시던 낡은 담요, 겨울에 꺼내 입던 소모까지 뭐든지 장마당에 내다 팔았죠. 헐값이라도 손에 쥘 수만 있다면 모조리 내놓고 장마당 한켠에 짐을 펼쳐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팔고 남은 돈을 죄다 모아봤자 브로커 비용에는 한참 못 미쳤어요. 며칠 동안 밤을 새우며 고민하다가 평소 장마당에서 몰래 거래하던 장사꾼 언니들에게 수소문했어요. 바닥에 무릎 꿇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애원하니 어렵게 브로커 한 명을 소개받게 됐습니다. 약속한 으슥한 골목에서 브로커를 처음 만난 순간 등에서 식은땀이 쭉 흘렀죠. 인사도 생략하고 돈은 얼마나 있어? 하고 무뚝뚝하게 내뱉는 그 남자 눈빛에 제 목숨이 달려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0% 믿을 만한 인상은 아니었지만 내 가진 전부를 선금으로 건넸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든 마련하겠다고 살려만 달라고 매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솔직히 넘어가지 않으면 방법이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병석에 누운 어머니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이제 강 건너요? 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손사래를 치셨죠. 자기 다리로는 도저히 못 간다며 가다 잡히면 죽는다고 저 혼자라도 살아야 한다며 저를 밀어냈습니다. 저는 야위신 어머니 어깨를 꼭 끌어안고 여기서 굶어 죽으나 가다 죽으나 똑같다. 어머니 안 데리고는 한 걸음도 못 간다고 떼를 썼죠. 방 안에는 한동안 무거운 침묵만 맴돌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어머니가 체념한 듯 쉰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더는 여기서 못 살겠다. 네가 그토록 원한다면 나도 같이 가겠다. 그 한마디에 꼭 참고 있던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 이불에 입을 파묻고 소리 없이 엉엉 울었습니다. 며칠 뒤 달도 뜨지 않은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저희 모녀는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산길을 조금 오르니 브로커가 말하던 작은 짐트럭 한 대가 시동도 끄지 않은 채 서 있었습니다. 브로커는 말도 없이 짐칸에 두꺼운 천막을 걷어 올리더니 우리를 짐짝 다루듯 단번에 밀어 넣었어요. 트럭 짐칸 안에서는 기름 냄새와 흙먼지가 뒤엉켜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워낙 좁아서 두 다리를 쭉 펼 수도 없었죠. 이윽고 트럭이 덜컥거리며 출발하자 철판 바닥의 진동이 몸에 고스란히 전해져 뼈가 다 부서질 것 같았습니다. 북한 도로가 얼마나 나쁜지 차가 요동칠 때마다 어머니가 중심을 못 잡고 이리저리 쓰러지셨죠. 저는 온몸으로 어머니를 꼭 끌어안고 만충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무서운 게 따로 있었어요. 차가 속도를 줄이거나 멈출 때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혹시라도 국경 경비대가 다가와 천막을 확 걷고 서류 검사를 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덮쳐왔거든요. 그럴 때면 저도 모르게 숨을 죽이고 고개를 다리 사이로 깊숙이 숙였습니다. 온몸은 딱딱하게 굳고 그 좁고 탁한 공간에서 얼마나 오래 달렸는지조차 기억이 안 납니다. 머릿속에선 그저 이 지옥 같은 시간이 얼른 끝나기만을 수천 번도 더 빌었어요. 차가 완전히 멈추고 천막이 열리자
서늘한 밤 공기와 함께 비릿한 물냄새가 훅 하고 밀려왔습니다. 드디어 국경 부근에 도착한 거였죠. 캄캄한 밤, 저 앞에 까맣게 일렁이는 넓은 강이 보였습니다. 저 너머로 희미하게 산등성이가 보이는데 거기가 바로 중국 땅이었습니다. 지금 건넌다. 브로커의 낮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리자 저도 모르게 어머니 손을 꽉 잡았습니다. 머뭇거릴 겨를도 없었고 바지를 걷을 틈도 없이 얼른 차가운 물에 발을 담갔어요. 강을 건너던 그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하고 아찔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강물은 순식간에 종아리,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한밤중의 물은 상상 이상으로 차가워 온몸이 쩍쩍 갈라지는 느낌이 들 정도였죠. 겉으로 볼 때는 고요해 보여도 물살은 꽤 거세고 강바닥도 온통 미끄러운 돌뿐이었습니다. 만약 한 발 잘못 디뎌 물에 빠지기라도 하면 소리 한 번 내지 못하고 그대로 끝장일 수도 있었겠죠. 어머니가 돌에 미끄러져 크게 휘청거릴 때 저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얼른 어머니 허리를 붙잡으면서도 혹시 물소리가 클까봐 숨도 쉬지 못한 채 발끝으로 바닥을 더듬으며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어요. 경비병에게 들키지 않고 무사히 강을 건너고 나서야 저 역시 이제 살았다는 안도감이 확 밀려왔습니다. 옷에서는 차가운 물이 뚝뚝 떨어졌고 온몸은 사시나무처럼 떨렸지만 살아서 중국 땅을 디뎠다는 사실에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얄팍한 안도감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어요. 브로커가 옷에 묻은 흙을 털며 재촉하듯 속삭였습니다. 여기서 지체할 시간 없다. 남쪽으로 가려면 또 동남아 여러 나라를 거쳐야 한다. 그 말을 듣자마자 커다란 돌덩이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멍해졌어요. 중국 땅에만 발을 디디면 모든 게 끝일 거라 믿고 왔는데 남한에 가려면 동남아 여러 나라를 돌아야 한다는 얘기가 전혀 실감나지 않았으니까요. 강둑을 기어올라 갈대밭을 헤치고 도착한 곳은 짐승 분뇨 냄새가 확 퍼지는 낡은 헛간이었어요. 다행히 브로커가 미리 준비해둔 곳이라 그나마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볏짚이 흩어져 있었고 어머니와 저는 젖어버린 바짓가랑이조차 신경 쓸 틈 없이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하루 종일 숨을 죽인 채 버텼죠. 방이 깊어갈 무렵 밖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새벽녘에는 작은 승합차 한 대가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그 차를 타고 가장 가까운 도시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차 문이 열렸을 때 이미 다른 탈북민 몇 분이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다들 서로 몸을 구기듯 자리에 올라탔지만 아무도 인사를 나누지 않았어요. 얼굴에는 며칠이나 굶은 듯한 지침이 가득했고 말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고향이 어디인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모두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을 꾹 삼키며 그저 눈빛만 주고받았어요. 만약 누군가 실수로라도 소리를 내기라도 하면 모두가 공안에게 붙잡히게 될까봐 긴장으로 숨조차 쉽게 내쉴 수 없었습니다. 중국 땅은 너무나도 넓게 느껴졌습니다. 차가 도시로 들어서자 창밖으로는 생전 처음 보는 번쩍거리는 간판들이 스쳐갔지만 무슨 글자인지 한 글자도 읽지 못해 스스로가 완전히 문맹이 된 듯한 기분이 들었죠. 브로커의 말에만 의지해 아무 생각 없이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낮에는 이름도 모르는 비닐하우스나 허름한 폐가에 숨어 지내고 해가 지면 밤에 짐짝처럼 차에 실려 이동해야 했습니다. 곳곳마다 중국 경찰이나 군인이 지키고 있어서 제대로 난기를 두고도 산길을 돌아서야만 했죠. 어머니는 멀미와 탈진에 시달리면서도 혹시 소리라도 날까봐 겉옷으로 입을 꼭 틀어막으시곤 했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달려 중국을 빠져나가 동남아 어딘가의 국경을 넘어가던 순간이었습니다. 비포장길을 달리던 차가 갑자기 끼익 소리를 내며 거칠게 멈췄어요. 차체가 크게 흔들렸고 앞자리에 있던 브로커가 다급하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무장한 군인들이 길을 막아 차를 세운 겁니다. 차량 검문을 당할 뻔한 이 순간은 이번 여정에서 가장 아찔했던 위기였습니다. 군인 한 명이 총을 어깨에 맨 채 다가와서는 바로 차 안을 샅샅이 살펴보려고 들이닥쳤죠. 창문 밖에서 손전등의 푸른빛이 번쩍이며 차 안을 비췄습니다. 군인의 거친 발소리가 차 옆에서 멈추자 저는 품에 안고 있던 가방을 손에 피가 안 통할 정도로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들키면 곧바로 중국으로 강제 송환당할 것이고 결국 북한 교화소로 보내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으니까요.
저 혼자라면 차라리 괜찮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머니까지 끝내 함께 끌려가 고통을 겪게 될 생각에 등골이 서늘하게 식었습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속으로 빈 채 저는 눈을 질끈 감고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정말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창문에 바짝 붙어 차 안을 유심히 들여다보던 병사가 분명히 안쪽에 웅크려 있던 우리를 봤을 텐데도 창문을 잠깐 들여다본 뒤 그냥 돌아서 지나가 버렸어요. 브로커는 재빨리 시동을 걸고 차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리케이트를 지나친 뒤에도 한동안 차 안에서는 아무도 굳어있던 몸을 쉽게 풀지 못했죠. 그 숨이 턱 막히는 국경을 어렵게 넘고 밀림을 지나 정말 끝없는 여정 끝에 겨우 한국 대사관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굳게 닫혀친 철문을 지나서 안전한 건물 안에 들어섰을 때 저는 자신도 모르게 바닥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이제는 정말 위험해서 조금은 벗어났나 보다 싶었어요. 하지만 대사관에 있다고 해서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밖에서는 북한 대사관 직원들이 탈북민을 잡으려 혈안이 되어 찾아다닌다거나 현지 공안이 대사관 주변을 수상하게 여겨 밖으로 나가는 순간 체포되는 일이 있다는 무서운 이야기들을 계속 들어왔으니까요. 그래서 창문 밖을 내다볼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좁은 방에 갇힌 사람처럼 숨을 죽인 채 몇 주를 더 버텨야 했죠. 하루하루가 마치 1년처럼 느껴졌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하루라도 빨리 한국행 비행기표가 나왔으면 하고 간절히 바라기만 했어요. 저 창밖에 하늘을 나는 비행기만 탈 수 있다면 부디 무사히 그 좌석에 앉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마음속으로 매일 기도했습니다. 몇 주가 어떻게 지나갔을까요?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표가 나왔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난생 처음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활주로를 바라봤을 때 제 두 눈을 정말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눈앞에 산만큼 커다란 은빛 쇳덩이가 떡하니 서 있는 겁니다. 저런 큰 비행기가 정말 하늘을 날 수 있다고? 이 생각이 가장 먼저 스쳤습니다. 어릴 적 먼 하늘을 점처럼 지나가는 비행기를 바라본 적은 있지만 이렇게 코앞에서 본 것은 처음이었죠. 생각보다 훨씬 크고 육중했고 압도적인 위용에 순간 겁마저 났습니다. 조심스레 탑승구를 지나 기내로 들어서자 낯선 냄새와 싸늘한 공기가 코끝을 스쳤는데 그 감각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승무원이 자리에 안내해 주어 푹신한 좌석에 앉고 안전벨트를 맸을 때입니다. 바로 옆자리에 어머니 손을 꽉 붙잡고 있는데 심장이 정말 튀어나올 것 같은 긴장감이 엄습했습니다. 이륙 직전 커다란 소리가 울리며 비행기가 부웅하고 떠오를 때 속으로 제발 무사히 도착하자라는 말을 어머니와 몇 번이나 되뇌었는지 모릅니다. 창밖 구름이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그 지긋지긋한 국경을 넘어 여기까지 왔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어요. 몇 시간쯤 날아가다 안내방송이 흘러나왔고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해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바닥에 발을 딛는 순간 아, 진짜 한국 땅이구나 싶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고개를 들었더니 공항의 모습이 또 한 번 놀라움을 안겨줬습니다. 무엇보다 끝없이 넓은 실내와 새하얀 불빛이 가득한 천장은 늘 어두운 길만 걷던 제 눈에는 너무나도 환하고 생소했어요. 바닥은 얼굴이 비칠 만큼 반들반들했고요. 둘러보니 금발의 파란 눈을 가진 서양 사람들도 무척 많았고 각종 면세점과 번쩍이는 편의시설이 끝이 없어 보였습니다. 유리 진열장 안엔 알록달록한 물건들이 가득했고요. 속으로 이게 정말 세상이라는 거구나. 북한 밖은 이렇게 다채롭구나 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현실 같지 않고 마치 영화 속 장면이나 꿈을 꾸는 기분이었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는데 어느새 깔끔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저희를 따뜻하게 맞아주고 친절하게 길 안내를 해주시는 분들이었어요. 북한에선 제복이나 양복을 입은 간부만 보면 겁부터 났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환하게 웃으면서 직접 짐도 들어주시니 너무 낯설고 신기했습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깨끗하고 체계적인 모습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 후로 국정원에서 합동조사라고 불리는 절차를 제법 오래 받았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온 진짜 탈북민이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이었죠. 조사가 끝나고 드디어 탈북민들의 정착을 돕는 하나원이라는 곳에 들어갔는데 북한에서만 살아와 이런 환경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저로서는
모든 것이 낯설고 놀라웠습니다. 하나원에서는 생활뿐 아니라 남한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다양한 교육도 받았습니다. 어느 날은 강당에 앉아 직업 교육을 듣게 됐는데 강사님이 화면에 온갖 사진을 보여주시며 설명을 하셨습니다. 한국에는 정말 다양한 직업이 있고 자신이 원하는 분야를 자유롭게 선택해 공부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말이 정말 믿기지 않았거든요. 북한에서는 국가가 정한 대로 노동 현장에 배치되는 게 당연했습니다. 당에서 탄광으로 가라고 하면 탄광으로, 협동 농장으로 가라고 하면 농장으로 따라가야 하는 게 당연한 줄만 알았죠. 제가 다리를 다쳐 집단 체조에서 빠지게 됐을 때도 제 의견 같은 것은 아무도 묻지 않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일을 직접 선택한다는 사실이 제 머릿속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너무 신기해서 저는 그 자리에서 손을 번쩍 들었죠. 강사 선생님, 그럼 제가 원하면 미용사도 될 수 있고 장사도 마음껏 할 수 있나요? 강사님이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 대답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 쌓여있던 응어리가 툭 하고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와 잠자리에 누워 소곤소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여기선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도 아무도 잡아가지 않는데요. 내 손으로 내 인생을 골라도 된대요. 그렇게 며칠이나 지나고 마침내 우리는 진짜 대한민국 사회로 나갈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하나원 정문을 나오고 나서 어머니와 제가 배정받은 곳은 지방의 임대주택이었어요. 버스 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내려가다가 마침내 우리 집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손에 준 열쇠가 덜덜 떨렸죠. 달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을 열고 들어섰던 그날의 공기,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방을 둘러보다가 부엌 한가운데 놓인 가스레인지 앞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정착을 도와주시던 선생님이 스위치를 꼭 눌러 돌려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시키는 대로 손잡이를 비트는 순간 따닥 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파란 불꽃이 확 일어났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피우지 않아도 밥을 할 수 있다니 그 위에 달린 싱크대 후드에서 연기를 쏙 빨아들이는 걸 보고 한동안 멍하게 서 있었죠. 옆에 계시던 어머니는 싱크대 수도꼭지를 이리저리 만져보시다가 무심코 손잡이를 올리니 물이 쏟아졌어요. 설이야, 이리 와서 만져봐라. 물이 뜨겁다. 가서 손을 대보니 정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온수가 콸콸 쏟아졌습니다. 어머니는 손을 적신 채 한참을 가만히 서 계셨죠. 이제는 씻을 물 걱정 없이 마음껏 쓸 수 있다는 사실에 많이 놀라신 것 같았어요. 북한에서 겨울이면 늘 우물물이 꽁꽁 얼어붙어서 도끼로 얼음을 깨고 여러 번 가마솥에 녹여 써야 했거든요. 그날 밤은 거실 바닥에 요를 깔고 누워서도 둘 다 좀처럼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이렇게 편해도 되나 싶어서 한참을 웃고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나요. 며칠 뒤 앤 살림살이를 장만하러 동네 큰 마트에 갔어요. 투명한 유리문이 스르륵 열리더니 안으로 들어선 순간 발걸음이 딱 멈췄습니다. 번듯한 마트엔 정말 없는 게 없었고 식재료부터 생필품까지 진열대마다 가지런히 쌓여 있었죠. 북한에서 장마당 흙바닥에 쪼그려 앉아 옥수수 가루 팔던 시절을 떠올리면 여기는 거의 다른 세상 같았어요. 그땐 식재를 몇 가지 사려면 하루 종일 상인들과 흥정을 해야 했고 고르고 골라도 마음에 쏙 드는 물건은 드물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물건마다 가격표가 딱 붙어 있어서 갑흥정 걱정 없이 필요한 걸 카트에 담으면 그만이었습니다. 카트에 담았던 물건을 계산대에 올릴 때는 속으론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종업원분이 바코드를 기계에 갖다 대자 삑 소리만 나고 자동으로 합계가 모니터에 떴어요. 계산을 마치니 거스름돈도 기계에서 척척 나왔고 저는 신기해서 가슴이 벌렁거릴 정도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짐을 챙기시다 제 옆구리를 쿡 찌르셨죠. 야야, 저 계산대가 저절로 값을 알아맞힌다니 이게 말이 되니? 어머니가 혀를 내두르시는 걸 보면서 저도 따라 소리 죽여 킥킥 웃었습니다. 마트에서 나와 양손에 짐을 들고 버스 정류장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밖에 나오니 이미 해가 져 있었지만 골목길이 전혀 무섭지 않았습니다. 밤인데도 거리가 대낮처럼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거든요. 가로등 불빛, 상점 간판, 버스와 지하철이 밤 늦게까지 쉴 새 없이 달리니 여긴 정말 밤이 없는 나라구나 하고 감탄했던 기억이 납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리모컨 버튼을 누르자 수많은 채널이 쏟아져 나왔어요. 뉴스, 예능, 드라마, 심지어 해외 방송까지 내가 보고 싶은 걸 자유롭게 골라볼 수 있다는 게 저에겐 완전한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많아야 중앙TV나 지방방송 몇 개만 볼 수 있었고, 그것도 정해진 시간에만 틀 수 있어서 늘 똑같은 선전물이나 반복되는 뉴스를 봐야 했어요. 이리저리 채널을 돌리다가 K-팝 음악 프로그램이 나오길래 멈춰봤습니다. 젊은 가수들이 화려한 조명 아래서 춤을 추는데 화면이 너무 선명해서 진짜 무대가 눈앞에서 펼쳐지는 듯했죠. 북한 집단체조의 뿌연 먼지 날리는 운동장, 쩌렁쩌렁 울리는 무거운 음악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이 친구들은 저마다 개성 있게 무대를 채워가니 저도 모르게 넋을 잃고 바라봤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활짝 웃는 얼굴을 보면서 저런 옷차림과 춤이 누군가의 지시에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원해서 저렇게 무대를 꾸미는 거구나 하는 묘한 부러움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발전된 세상을 느낀 건 예상치 못한 곳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 기침이 쉽게 낫지 않아 동네 병원과 약국에 모시고 갔을 때였어요. 깨끗한 진료실에서 진찰을 받고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정해진 금액만 내면 필요한 약을 바로 사올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북한 병원에서는 약이 없어서 맹물 주사를 맞거나 변변한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거든요. 그래서 아플 때면 차라리 민간요법을 쓰거나 시장에서 비싼 중국 약을 구하는 게 낫다고들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선 병원 예약조차 스마트폰 앱으로 한다니 정말 이 작은 기계 하나로 세상이 다 돌아가는구나 싶어 고개가 절로 끄덕여졌습니다. 처음 접하는 것 투성이에 엉뚱한 실수도 많이 했지만 하루하루 눈이 뜰 때마다 쏟아지는 이 풍요로움이 이상하리 많지 가슴을 벅차게 했습니다. 이렇게 자유롭고 편리한 세상을 하나씩 배워가면서 저도 이제는 웅크려 숨어 지내던 도망자가 아니라 이곳에 어울리는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야겠다는 다짐이 자연스럽게 들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하나원에서 강사님이 해주셨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하고 싶은 분야를 자유롭게 선택해도 된다던 그 말이요. 미용 기술을 배우겠다고 등록 서류에 제 이름을 또박또박 눌렀었죠. 생각처럼 쉽진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노를 말고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리는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익혀야 했는데 손이 도통 따라주질 않더라고요. 어느 날은 마네킹 머리를 세팅하다가 고데기 온도를 잘못 맞추는 바람에 머리카락을 다 태워먹을 뻔하기도 했어요. 탁한 냄새가 확 퍼지는데 그 순간 앞이 캄캄해졌죠. 아, 여기서도 또 쫓겨나는 건 아닐까 싶어서 덜덜 떨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북한 말투 쓴다고 제가 뭘 알겠냐며 놀림을 받을까봐 두려움도 컸어요. 그런데 원장님이 뛰어오시더니 화를 내기는커녕 먼저 제 달아오른 손가락부터 살펴주셨습니다. 놀랐죠? 누구나 처음에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천천히 해봐요. 동기들도 근처로 와서는 괜찮다고 격려를 보탰고요. 그때 속으로 얼마나 울컥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선택한 길을 스스로 걷고 있고 실수했다고 버려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뿌듯하고 벅찼어요. 어머니도 집에만 계시지 않으셨어요. 아파트 단지 근처 구내식당에서 취사 보조 일을 구하셨죠. 첫 출근 전날 밤 가스불 다루는 법이며 식재료 준비는 어떻게 하느냐며 밤새 잠 못 이루고 걱정하셨어요. 하지만 사람은 역시 적응하게 마련인가 봅니다. 몇 달 지나자 하루에도 몇 번씩 식재료를 척척 확인하고 반찬도 능숙하게 만들어내시더라고요. 예전 부엌에서 안절부절 못하시던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어요. 미용실에서 보조로 일하며 실무 경험을 쌓다 보면 손님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제 말투가 아직 어색해서 그런지 가끔 "혹시 탈북민이세요?" 라고 묻는 손님들이 계세요. 처음에는 그런 질문을 들으면 저도 모르게 어깨가 움츠러들곤 했습니다. 쉬는 날이면 남쪽으로 온 고향 친구들을 가끔 만납니다. 카페에 앉아 시원한 커피를 마시면서 사는 이야기를 나눠요. "요즘 어떻게 지내? 어느 식당에서 일해?" 이런 소소한 대화를 하면서 서로 안부를 묻죠. 모두 낯선 이 땅에서 힘들어도 각자 열심히 버텨내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짠하면서도 또 한편으론 든든합니다. 주말 저녁 집에 돌아오면 거실에 신문지를 깔고 어머니 머리를 만져드립니다. 미용 연습을 핑계로 가위질을 흉내내보죠. 어머니는 얌전히 앉으셔서 거울을 바라보다가 문득 "설이야, 꿈만 같다. 우리가 이렇게 새 삶을 살 줄이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며 눈시울이 금세 붉어지세요. 그런 모습을 보면 저도 코끝이 찡해지다가 괜히 딴청을 피우며 웃어 넘기곤 합니다. 가끔 퇴근길에 반짝이는 도심 거리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불빛 가득한 빌딩 숲과 유리창들, 그리고 편의점이나 찜질방에서 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을 볼 때면 정말 기분이 묘해져요.
예전에는 빵 부스러기 하나 얻으려고 단속반을 피해 목숨 걸고 뛰어다녔던 장마당의 어둠이 떠오릅니다. 밤새 불이 꺼지지 않는 이 도시의 거리는 북한에서는 평생 볼 수 없는 풍경이니까요. 그런데 텔레비전에서 북한 소식이 나올 때면 마음 한구석이 갑자기 무거워져 내려앉습니다. 제가 떠나올 때 남겨두고 온 친척들이랑 친구들이 생각나서죠. 지금도 그분들은 차가운 방에서 움켜진 이불 속에서 고단한 삶을 이어가고 있을 테니까요. 혼자만 이 따뜻하고 풍요로운 곳에 온 게 미안해서 아마 그 마음은 평생 지워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제 더 이상 지난 날에 머무르지 않으려 해요. 내가 뭔가를 배우고 노력할 수 있다는 이 기회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내가 열심히 땀 흘린 만큼 결과가 따라온다는 믿음, 그 믿음이 생기면서 언젠가는 제 이름을 내걸고 작은 미용실을 열어보고 싶다는 꿈도 품게 됐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어머니와 손잡고 비행기를 타고 해외여행을 가보고 싶다는 소망도 생겼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내일이 기대되는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퇴근길에 잠시 들르는 편의점, 스위치만 누르면 바로 나오는 따뜻한 물, 그리고 내일 할 일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하루. 우리가 늘 당연하게 누리던 이 작은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목숨 걸고서라도 한 번쯤 누려보고 싶은 기적이었다는 사실이 새삼 마음에 와닿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따뜻한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